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나이 40이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지질이 가난한 시골 섬 동네에서 자라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요즘 제 또래들은 저처럼 이렇게 사회에 뒤처진 것 같지도 않고 너도 나도 세련되게 꾸미고 참 멋스럽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직을 했는데 제 나이가 40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되게 놀라곤 했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50대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못 배우고 마음고생도 많이 해서 그런지 더 빨리 늙고 나이에 안 맞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마을 주민이 몇 없는 남쪽의 섬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마을이 워낙 작아서 또래 친구는커녕 사람도 몇 안 되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친구는 바로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저와 동갑이었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이거나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은 오빠 언니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순이와 붙어 다니며 놀았습니다. 순이와 저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특히 비슷한 집안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잘 통했습니다. 순이도 나처럼 엄마가 없었습니다. 순이 엄마는 육지에 병원을 가겠다며 나갔다가 그 길로 없어졌고 순이 아버지는 엄마를 찾으러 간다고 하더니 없어졌습니다. 그게 순이 6살 때 일이었는데 순이 할머니는 엄마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했었어요. 나도 엄마가 없었는데 우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었고 아버지는 술꾼이 되어서 매일같이 술을 먹느라 일을 못했습니다. 어쩜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 형편까지 저와 순이가 꼭 닮았던 거죠. 순이와 저는 매일 아침 만나서 같이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순이 집에 가면 순이 할머니가 제 밥까지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같이 먹고 학교에 가는 게 일상이었죠. 사실 학교라고 해봐야 그냥 동네 애들 여럿 모인 분교였습니다. 3학년은 순이와 나뿐이었고 나머지는 1학년, 6학년 오빠가 셋 있었는데 저는 순이랑만 놀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사는 집인데 순이랑 저만 가난했거든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일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순이와 저를 미워했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 섬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성이던데 우리 선생님은 섬 근무가 지겨워 보였습니다. 열성적이지도 않았고 맨날 손바닥을 치며 순이와 저에게 엄마 없는 애들이 나란히 사고 친다고 항상 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구박받는 게 지겹고 싫어서 어느 날은 순이와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섬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뒤뜰에 숨으면 딱 좋았거든요. 뒤뜰에서 나무 열매도 따먹고 개울물도 퍼먹고 학교 끝날 때까지 내내 노닥거리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갔죠. 순이는 물건도 잘 훔쳤는데 마을에 하나 있는 슈퍼에 가면 거기서 껌이나 과자 같은 걸 슬쩍 해와서 같이 바닷가에 가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빼먹고 물건을 훔쳐도 보호자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순이네 할머니는 순이가 불쌍하다고 뭐라고 안 했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을 먹고 자빠져 자느라 나랑 동생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네 어른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자유롭게 쏘다닐 수 있었죠. 그 와중에 저한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도 맨날 무시당하고 친구들에게 골림을 받아서 저는 늘 마음을 썩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또래보다 말도 느려서 우리 동생을 볼 때마다 순이 할머니가 매번 쟤는 말이 늦어서 큰일이라고 하셨죠. 우리 섬에 사는 아이들은 보통 6학년이 되면 섬 밖으로 나갔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육지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으니까요. 대부분은 친척 집으로 가거나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하숙을 하기도 했고 좀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부모님이 같이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셨고 굳이 공부를 하러 육지에 나간다는 걸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만 중학교 입학이 다 될 때까지 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우리를 싫어하고 보호자들도 우리를 챙길 여력이 안 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처럼 외상되어서 술을 한 박스 사들고 방으로 들어가 내도록 마시다가 그대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육지 경찰서에서 조사한다고 순경 아저씨가 왔었는데 제 나이를 보고 왜 학교에 안 갔냐고 하더라고요. 아가, 학교 왜 안 가니? 하는데 눈만 끔뻑끔뻑하고 서 있으니까 아저씨가 막 성을 내면서 동네 사람들이 왜 이리 박하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순이도 안 가는데요. 했더니 순이도 같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경찰 아저씨가 순이 할머니를 설득해서 얘 학교 보내야 된다고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는 육지에 부랴부랴 나가게 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저는 동생이랑 같이 육지에 보육원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순이는 작은 할아버지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14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친구인데 그렇게 작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육지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도 작별하게 되었고 동생을 건사하면서 보육원의 텃세도 이겨내야 하고 저희를 곱게 보지 않은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섬을 그리워했지만 섬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방에 쓰러져 있던 모습이 생각나서 속이 울렁거리고 그렇게 고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보육원 선생님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에게 잘 대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중학교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는 저를 보더니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취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딴에는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워낙 기본이 부족한 탓에 공부하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남들 하는 만큼 정도는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는 상고를 가게 되었고 취업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저처럼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저 또한 보육원에서 곧 나와야 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 당시에 학교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이민숙 편지 왔다 하면서 봉투를 주시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을 읽기도 전에 저는 순이가 보낸 편지라는 걸 느꼈습니다. 순이는 친척 집에서 내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다는데 지역에서 공부를 꽤 잘했던 모양이더군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남자친구도 있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죠. 친척집이 동네에서 꽤 잘 사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용돈도 두둑하게 받고 있고 대학에 갈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지 끝에 너는 어떠니?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말을 보니까 갑자기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나는 보육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나도 대학에 가고 싶지만 부모도 없고 동생을 건사해야 되는 입장이라 공부는커녕 취업에 매달려야 했으니까요. 몇 번 편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순이의 삶과 너무 달라진 나의 모습이 초라해서 그렇게 얼마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매번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내용만 가득한데 순이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편지를 보면 제가 너무 초라해졌어요. 그게 참 힘들었거든요. 저는 예정대로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작은 사무실에 격리로 취업을 했습니다. 커피도 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회사가 그리 좋은 곳이 아니어서 아저씨들 회식 자리에서 일일이 술 시중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면 눈이 뒤집어질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했죠. 무시하는 아저씨들의 짓궂은 농담을 받아 쳐가며 하루하루 힘들게 보냈지만 우리 동생 대학 갈 생각을 하니까 힘들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을 내주려고 조금씩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모범생인 줄만 알았던 우리 남동생이 친구의 훔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고 오토바이는 완파되었고 오토바이를 몰던 친구는 즉사
우리 동생은 10여 미터를 날아가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 나갔다가 다시 머리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남동생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중환자실에서 대수술을 받고 나온 남동생을 봤습니다. 사지마비가 되고 눈도 돌아가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반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남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났는지, 모범생으로 성적을 잘 받는 줄 알았던 동생은 학교에서 소문난 양아치였고 저에게는 다른 친구의 성적표를 빼앗아서 감쪽같이 복사해서 보여줬더군요. 동생의 말만 믿고 지냈던 저는 동생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된 것도 비참했지만 동생이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다는 것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출근을 해야 했으니 급한 대로 등록금을 모았던 통장을 깨고 그 돈으로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병원비, 간병인 월급, 각종 재활 치료, 돈이 그냥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순식간에 흘러나가더라고요. 동생만 생각하면 뭐든 아깝지 않았는데 앞날이 창창할 일만 남았었는데 그날 왜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오토바이를 탔는지,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방황하며 지냈던 동생을 생각하면서 통장을 깨던 날 방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괴로운 날들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언젠가는 동생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평생을 책임지겠다 생각했죠. 결혼이고 뭐고 우리 동생을 위해서 남은 생을 다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늘 아래 필줄이라고 우리 둘뿐인데 동생은 요양병원에서 꽤 오래 지냈고 제가 버는 돈의 대부분이 동생을 위해 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하루하루 모래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 사회생활을 흘려보내길 5년, 저는 24이 되었고 동생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한 채 2살 지능을 가진 성인이 됐습니다.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적막한 집에서 밤이 되면 많이 울었습니다. 내 인생도 동생의 인생도 불쌍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또 흐르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누군가 뒤에서 툭 저를 건드리길래 봤는데 낯익은 얼굴이 싱글싱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순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누가 건드리면 툭 터질 것 같던 때였습니다. 순이가 저를 툭 치는데 저도 모르게 그 길에서 순이야 하고는 갑자기 펑펑 눈물을 쏟아버렸죠. 얘 왜 이래? 순이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고 어제 만난 사람처럼 나를 반갑게 품어주는 순이에게 마음을 다시 활짝 열게 되었죠. 역시 날 이해하는 건 순이밖에 없구나 싶어 한없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는데 순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우울한 시절이 있었고 무기력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딱 사라져버리고 싶었다고. 그런데 연애를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며 저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여태 연애도 안 하고 동생한테 전부 쏟아 부으니 그럴 법도 하지. 동생 등록금은 알바해서 벌라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또 눈물을 쏟았죠. 상황을 알게 된 순이가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면서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야, 우리 친척분 지금 섬에 들어가서 요양원 하셔. 뭐? 우리 살던 그 섬? 거기서 하는데 한번 알아봐 줄까? 순이 말로는 그 친척분 요양원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문을 간 열어서 시설도 깨끗하고 자연이 가까워서 좋다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였습니다. 순이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줬습니다. 남동생을 보내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시설을 둘러봤는데 비싼 요양시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쾌적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순이가 친척분에게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고 저도 괜히 믿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순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알았지? 내가 딴 사람도 아니고 네 동생인데 어른이 잘 하겠니? 순이는 요양원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친척분이 이사장을 맡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순이니까 더 안심했습니다. 입소 서류를 다 내고 차근차근 섬을 둘러보는데 어릴 적에는 그렇게 넓어 보이던 섬이 참 작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참 예나 지금이나 고립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라면 그냥 도망쳐서는 빠져나가지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릴 적에는 잘 모르던 느낌이었습니다. 순이야, 이런 섬 안에서 갇혀서 살다 보면 도망가고 싶을 만도 하겠다. 그치? 하고 말했는데 순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도망갔잖아. 병원 간다고 하고 죽기 살기로 탈출한 거지. 순이 엄마를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었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게 빠져나가기 힘들겠더라고요. 순이와 함께 우리가 어릴 적 살던 집도 가봤습니다. 텅 빈 집을 보니까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낡고 비좁은 곳에서 어떻게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나. 문득 내 어린 시절이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마당에서 순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순이가 그러더라고요. 민수가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 동생 걱정하지 말고. 돈이야 한동안 나가겠지만 네 시간 좀 쓰고. 우리 여사님들 다들 일 잘하는 분만 모셨으니까 간병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연애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간병인에게 동생 맡겨두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고 집에 있는 날보다 동생을 찾아가서 자고 오는 날이 더 많았던 저였거든요. 근데 순이야, 내 사정 알고도 나를 만날 사람이 있을까? 나는 모은 돈도 없고 동생만 돌보느라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어. 고졸에 몸 아픈 동생에 부모도 없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니? 순이는 듣고 보니 제 사정이 딱하다면서 나중에 자기가 아는 오빠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건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런 배경으로 저를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그 남자는 호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사실 사정은 비슷하다며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더 잘 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동생은 섬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동생이 어느 정도 적응한 다음 저는 순이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부리부리한 인상에 훤칠한 키, 누가 봐도 빠지는 것 하나 없는 멋진 남성인데 왜 짝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과분해 보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데 그 남자 손목을 스치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 제 손을 쥐고 있더군요. 다정한 말을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남자답고 박력도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될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들은 호르몬이 있는 외아들은 극도로 꺼린다지만 저는 제 사정도 크게 좋지 못해서 뭘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보니 사람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마음 편히 밥 먹고 웃어본 지 얼마인지도 모를 저였는데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무 즐겁고 행복해진 절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를 온전히 지지해주고 불쌍하게 보지 않는 사람과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아이부터 먼저 갖게 됐죠. 그 남자는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서도 저를 또 울렸습니다. 영원히 내 짝이 되어줘 라면서 폼나는 포즈로 꽃다발을 건네는데 남자라고는 전혀 모르던 저는 그대로 그에게 홀딱 빠져버렸죠.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낡고 오래된 구청 건물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하객은 몇 없는 가운데 이 결혼을 맺어준 순이에게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순이가 없었더라면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만큼 많은 부분을 도움받았습니다.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액세서리, 결혼식장 꽃장식 등등 거의 모든 부분을 순이가 개입했죠. 게다가 부모 없다고 기죽을까봐 내가 화환을 많이 가지고 왔어 하면서 자기 요양 온 사람들 이름으로 화환도 쫙 깔아주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주룩주룩 쏟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 결혼식은 그렇게 순이의 안목과 취향, 순이의 인맥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인생에 또 다른 굴곡이 하나 생겼습니다. 임신 중기였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가 저에게 들킨 겁니다. 핸드폰 문자에 찍힌 여자의 이름은 제가 모르는 것이었지만 두 사람은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결혼식 날 당일에도 둘이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정장 입으니까 멋지네. 그 옆에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내 마음속 신부는 언제나 당신뿐이야. 우리가 함께 해온 세월이 몇 년인데. 이런 문자들을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차게 식고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남편에게 사정없이 따지고 들었죠. 이거 뭐냐, 뭐 하자는 거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그럼 살다 보면 옛날 사람 생각나서 만날 수도 있지 않냐 라며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했습니다. 저는 지지 않고 계속 따지면서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냐, 청혼할 때도 그런 상태였느냐 악을 쓰면서 대들었습니다. 남편이 아 이런 씨 하면서 거실 테이블을 뒤집었는데 그 순간 다리 사이에 뭔가 뜨끈하게 흘러내리더라고요. 다리 사이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 남편도 순간이었지만 말을 멈추고 곧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껴 울었어요. 남편은 걱정 말라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된다고 내내 제 팔을 붙들고 말해줬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더군요. 조산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산이 아니라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늘 노력해왔습니다. 작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이 세상과 나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었는데 그 소중한 결실인 우리 아이가 죽다니, 게다가 남편이 바람을 펴서 그걸 깨달은 순간에 아이가 죽은 것이라니 저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꼭 아빠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아이가 스스로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엄청나게 미워하게 되었고 남편의 손만 닿아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미친 여자가 되어버린 제 상태를 이해해주는 듯 하더니 다시 그 여자에게 돌아간 듯 하더군요. 그것도 이번에는 대놓고 제 앞에서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바람 펴서 아기가 죽었다고? 바람을 피게 만든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여자가 남자를 상전처럼 모셔주고 몸매도 얼굴도 예쁘고 그래야 품을 맛이 나는 거지. 매번 잔소리나 하면 무슨 매력이 있어. 너 술 따라주고 돈 받는 애들도 노력하는 거야. 어디서 술집 여자와 조강지처를 비교하는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본성, 이 남자의 원래 정체가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남편과 저의 사이는 엄청나게 소원해졌죠.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아무 이야기도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한 집에 살기가 벅찼던 건지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저도 빈 집에서 계속 혼자 울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섣불리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제 동생의
요양원비를 대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임신이 불안정한 상태라 다니던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남편이 매달 동생에 요양원비를 내고 있었죠. 그러던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제 연락도 받지 않으니 저는 이제 슬슬 자립해서 일을 해야겠구나. 이 남자와 헤어지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열에 시달리면서도 기저귀를 차고 마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요. 그러던 동안 순이에게는 말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순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요양원비가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니? 이번 달 거 좀만 기다려줘. 월급 받으면 바로 낼게.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3달치가 밀렸는데. 뭐라고? 진수씨가 안 냈어? 집에 사정이 있어서 못 냈다고 하던데 통 연락이 없어서 내가 직접 전화한 거야. 미안한데 친한 사이라도 이런 건 신경 좀 써줘야 돼. 묘하게 탓하는 듯한 말투가 어색하게 들렸지만 어쨌든 돈이 밀렸다니 그건 큰일인지라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생활비 대출을 받아다가 요양원비를 내야 했죠. 그렇게 급한 불을 끄고 순이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랑 요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집을 나갔어. 뭐? 진수 오빠가? 세상에 뭐 그럴 썩을 놈이 다 있어. 너도 마음고생이 심하겠네? 순이야,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 늦게 얘기했지? 말하기 힘들어서. 근데 민수가 그건 그렇고 요양원비가 좀 이상됐어. 불가피한 과정이라 너가 이해해줘야 할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순이의 이런저런 품목비, 진료비 등등 제가 알아듣기는 어려운 온갖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결론은 100만 원에서 한 번에 150만 원으로 요양비가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문제를 쓰는 말고는 무지할 것도 없었는데 순이의 말투도 여러 이상하게 들릴 뿐더러 한 번에 50만 원을 올린다는 것도 의아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그래. 우리 요양원 문 닫으면 네 동생도 갈 곳 없잖아. 여기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부탁해. 그래. 동생은 갈 곳이 없다는 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가도 없는데 그냥 데리고 와서 집에서 내가 돌볼까. 마트 캐셔로 잠깐 있는 몇 시간 동안은 집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싶더군요. 물론 그 가운데는 기용도 기용이지만 울먹이는 제 말을 뚝 끊어버리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순이의 낯선 모습도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해진 저는 원래 면회를 가는 날이
순이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배를 탓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대신 그날 가서 시설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낱낱이 살폈습니다. 식사는 잘 나오는지, 청소 상태는 어떤지 등등 아주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이가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조금 당황스러웠는지 눈치를 보면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평소라면 안 하던 설명을 굳이 해가면서 이거는 이번에 교체했는데 새 걸로 사와서 돈이 좀 들었어. 이모님 바뀌었는데 오늘은 바뀐 이모님이 안 나오셨어. 그분 인건비가 비싼 분이야.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라. 식단도 좀 바꿔서 영양을 더 치는 밥상으로 바꿨어. 이것저것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하려 하는데 정작 제 눈에는 딱히 달라진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동생의 볼이 움푹 꺼져서 갈수록 많이 말라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불시에 와봐야겠다 하고 그날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이혼 관련해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도 피차 없는 살림이라 그냥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죠. 이것저것 소송할 여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혼자 상처를 극복하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보기로 한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20분 정도나 일찍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려야겠다 싶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간 칸은 남녀 화장실이 양쪽으로 붙어있는 구조라 옆 남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섰는데 문득 들어보니 남편 목소리더라고요. 일찍 도착해서 화장실에 들른 모양이다 싶어 잠시 저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민숙이가 모르니까 아직 안 뒤집어졌지. 적당히 해라. 뜯어먹다가 꼬리 길면 밟힌단 말이야. 걔도 불뚝 성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다 알면 칼부림 날래야. 아니 또 말을 뭐해 그렇게 해. 내가 자기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뭐라고 퉁박 주는 게 아니고 조심하라는 뜻에서. 아이 알면서 왜 그래. 우리 세월이 몇 년인데. 그치?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기에 속삭였고 그 소리가 고스란히 저에게 들렸습니다. 우리 자기 삐졌구나. 내가 말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자기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지. 아, 침대에 내내 누워있어? 그렇지. 그래도 장정인데 엉망진창으로 먹여놓으면 살이 빠지잖아. 돈 이야기 안 했으면 걔도 몰랐을 텐데 식비 올랐다 그래놓고는 애는 나뭇가지 같이 마르면 티나잖아. 알았어. 짜증내지 말고 우리 순이 3일만 기다려. 들어가서 아주 끝장나게 안아줄 테니까. 저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막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어지럽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순이? 그러면 내 남편이 바람피던 상대가 순이었다고? 내 남편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순인데 그럴 수가 있나? 내 동생은 어떡하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얼마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생전한 적 없던 진한 농담을 하면서 핸드폰에 쪽쪽 소리를 내며 입을 맞추고는 볼일을 마치고 나가버렸고 저는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갇힌 사람처럼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왜 안 오냐고 전화가 한 대여섯 통 오더니 남편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하여간 사람 열받게 하는 데는 재주가 있네, 이 미친년.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항의해서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3일 뒤에 섬으로 들어간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연애일과는 다른 날이었죠. 그런데 그 보는 눈 많은 섬에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름대로 몸을 꾸며서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모습과 많이 다르면 혹시 누군가 마주치더라도 언뜻 못 알아볼 수 있게요. 평소에는 전혀 꾸미지 않았던 저였지만 손톱도 발톱도 칠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모양을 바꿨습니다. 돈이 꽤 들었지만 큰 싸움을 치르기 전에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몸단장을 했죠. 초소형 카메라도 하나 사고 녹음기도 중고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안 입던 원피스도 사고 그렇게 몸을 좀 꾸민 뒤에 동그란 안경을 하나 사서 끼니까 언뜻 봐서는 저인 줄 잘 모르겠더군요. 남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인데 여자라서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섬에 들어가는 날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서 화장을 따로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데 갈 거니까 마음껏 꾸며달라고 했더니 신부 화장처럼
예쁘게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화장하지 않는 민낯으로만 다니는 사람이라 거울 속에는 머리 모양도 옷도 화장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배를 타러 갔는데 저를 보고 선장님이 예쁜 아가씨 어디 가냐고 대놓고 추근대면서 묻더라고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아서 안심했습니다. 얼른 대충 둘러댔죠. 요양병원에 친척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뭘 전해주라 하셔서 들어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하면서 거기 사람이 몇 없는데? 하길래 순간 소름이 쫙 돋았지만 용기를 내어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하고 획 쏘아 붙였더니 약간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사람이 변장을 하면 용기가 생긴다 그러던가요. 저도 이상하게 막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평소에 못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서는데 눈에 띌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순이도 보이지 않고 간병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요양원도 아니고 2층짜리 건물이라 슬그머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남동생의 방에 들어가기까지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는 게 충격이었죠. 일하는 사람이 없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남동생의 방에는 침대 근처에 숨을 만한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인기척이 들려 거기에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그 병신 밥 먹이는 것도 아까워 죽겠어. 어차피 눈만 끔뻑거리는데 일어날 것도 아니고 산송장 아니야? 낄낄대는 소리는 순이 목소리였습니다. 간병인도 없이 혼자 다니는 건가 싶어 당황스러웠는데 순이가 방에 들어서더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환자들이 있는 요양원 병실에 커다란 진돗개가 함께 다니는 겁니다. 진돗개가 제가 숨은 자리 앞까지 와서 킁킁거리면서 코를 들이댔지만 제가 자주 왔던 터라 저를 경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게 다행이었습니다. 순이도 별 생각이 없었는지 아유 똥개 또 왜 저래 하며 신경 쓰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순이가 억척스러운 손길로 제 동생에게 쑤셔 넣듯이 밀어 넣은 것은 다름 아닌 개밥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채로 그대로 가져와서 숟가락으로 내용물을 퍼서 제 동생의 입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비명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입을 틀어 막는데 순이는 제 동생 입에 대충 막 쑤셔 넣고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밥을 주면 잘 먹어야지. 짜증나 죽겠어 정말. 하면서 머리를 콱콱 때리더라고요. 불쌍한 내 동생이 말도 못하고 얻어맞기만 하는데 목이 막히는지 컥컥 소리가 났습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당장이라도 저것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싶었는데 몸에 달아놓은 카메라가 영상을 담고 있을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왜? 또 우리 처남이 밥을 또 안 처먹어? 라고 하면서 누가 쓱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 뒷모습을 보자마자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카페 화장실에서 전화 내용을 들었던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행여나 정말 혹시나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순이는 먹이던 개밥 그릇을 내려놓고 남편과 진하게 포옹을 하면서 적나라하게 스킨십을 하더군요. 저는 계속 숨어 있다가 두 사람이 한참 분위기를 만들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이 필요했죠. 남동생이 있는 방은 남동생 혼자만 입실해 있고 앞에 빈 침대가 2개 더 있었는데 그중 한 침대로 들어가서 대놓고 이를 치르는 모습에 금방이라도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옆에 쟤 있으니까 누가 보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들뜬다.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그들은 거의 짐승 같더라고요. 이제 영상은 담을 만큼 담았다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옆에 있던 링거대를 거꾸로 들고 숨어있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깜짝 놀란 와중에 제가 꾸민 모습을 처음에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누구세요? 하고 저를 멀뚱멀뚱 보다가 그제서야 비명을 꽥 지르면서 민수가 합디다. 그 다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고 할까요? 늘 소심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던 제가 꼭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기만한 두 사람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전화로 경찰을 불러놓은 다음에 그들이 올 때까지만 때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꽤나 괴력을 발휘했더군요. 남편도 순이도 입과 코에서 쌍코피가 터지고 주저앉아 있어야 할 정도로 온몸에 멍들었습니다. 나중에 듣자 하니 갈비뼈도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경찰분들은 처음에 진한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은 저를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신한 것처럼 울면서
동생을 끌어안으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경찰분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내 동생에게 개밥 먹이는 거, 두 놈년들 뒤엉키는 영상, 관리 부실한 요양원 전부 다 찍었고 이 카메라를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눈이 돌았는지 다 아실 거라고요. 내가 무식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거 요양원 비리 이런 걸로 고소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오해라는 제 사정을 한참 듣더니 경찰분들이 마침 여기는 다른 가족분들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 중인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모님, 여기 무허가 요양원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계약서 같은 거 쓰셨어요? 하는 겁니다. 계약서 썼죠. 집에 있어요. 했더니 아주 반색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이것저것 알려주셨는데 제가 고소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몇 있었습니다. 휴대폰 내역에는 순이가 저에게 자기네 요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무슨 표창도 받았다면서 보내준 사진도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가짜였더군요. 무허가 요양원, 그제서야 순이가 저에게 요구하던 비싼 비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생 같은 사지마비 장애인은 요양 등급 같은 게 있으면 비용도 좀 줄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제도를 잘 모르는 걸 이용해서 순이가 저에게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저를 이용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뜯었는데 문제는 사기당한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이곳에 자녀와 친지를 맡긴 다른 분들도 대체로 저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시골 동네 잘 모르는 분들을 좋은 요양원이라 속여서 맡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 년놈을 잡아 팬 대가로 벌금을 꽤 물어야 했지만 요양원 사기와 돈 문제로 순이는 감옥에 갔습니다.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두 사람이었기에 더 패주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자칫 제가 분노를 조절치 못해 무슨 사달이라도 났으면 제 인생이 망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던 때였던지라 절차는 좀 복잡했지만 남편 놈에게도 간통 혐의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졌지만 제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순이는 감옥에서 썼고 남편은 간통죄 처벌을 받고 저는 위자료를 받고 불쌍한 우리 동생을 구했고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동생과 함께 작은 투룸에서 지냅니다. 결혼은 포기했고 한 번 잃었던 동생을 또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제가 간병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 모르던 법적인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더라고요. 무식한 누나 때문에 우리 동생이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라도 우리 동생을 제가 지키려고 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부족하지만 저희 남매 이제라도 험한 세상을 잘 헤치며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